자, 이번 시간 논의 들을 주제는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서 소위 이제 담보물권의 한 특수한 형태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통해서 양도담보라는 개념과 가등기 담보라는 두 가지 개념을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 얘기는 우리 앞에서 부동산 실명법이라고 하는 것을 논할 때 한번 언급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민법 186조 법률 행위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이라고 해서 법률 행위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해야지 어떻다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논의를 삼게 됩니다. 자, 그런데 등기부의 내용과 실체의 내용이 불일치하면 그 등기는 무효인 등기가 되게 될 것이고, 자, 그래서 무효인 등기로 봐야 되는데, 자, 우리 실명법에서는 실명법 적용을 배제한다라고 해서 실체 관계와 등기 명인이 다르다라고 할지라도 예외적으로 유효한 등기로 봤던 것이 4개가 있었습니다. 양도 담보, 가등기 담보, 상호 명의 신탁, 그리고 신탁법상 신탁이라고 하는 4가지는 실제 권리자와 등기 명인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어떻다 그 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해석을 하게 된다라고 해서, 자, 소위 이제 가등기 담보권, 양도 담보권 설명을 드리게 될 텐데, 이런 식이에요. 뭐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간단합니다.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에게 돈을 빌립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을이 될 테고 채무자가 갑이 되는 그런 사안이에요. 자, 그런데 양도담보권이라는 개념부터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까요? 양도담보권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 X 부동산의 등기부를 보면 갑에서 을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고요. 플러스 이것은 매매가 아니다, 증여가 아니다, 양도담보의 취지다라고 이렇게 등기를 해두게 되는 것. 이걸 우리가 양도담보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채무자에서 채권자한테 등기가 넘어갔어요.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을이 소유자가 된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 되게 될 텐데, 이때는 여전히 소유자가 누구 된다? 갑이 소유자가 되게 될 것이고, 나중에 양도담보권자 을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자, 변제를 하지 않게 된다. 변제기 이뤄서 변제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부동산 가격하고 자신이 받을 금액, 채권액을 비교해서 차액을 청산금으로 채무자에게 지급하고 아예 부동산의 소유권 자체를 따로 등기할 필요도 없이 취득하는 제도, 이걸 뭐라고 부른다? 양도담보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양도담보권이라는 개념이 이런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양도담보권은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소유자가 바뀌지 아니한 상태. 이게 이제 세법에 가서 공부하다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게 양도냐 아니냐를 따져 물을 때 단순하게 양도담보계약 체결을 하면서 등기를 넘겼을 때 갑은 양도소득세 낼 의무가 없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경우죠.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서, 자, 을이 갑에 대해서 청산금을 지급을 하고, 자,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그만큼 채무에 탕감이 있기 때문에 갑은 양도를 한 것으로 봐야 되고, 이때는 양도소득세 갑이 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이 이제 양도담보권에 관한 개념이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등기 담보 또는 담보 가등기라고 하는 개념을 보기에 앞서서 여기 가볼까요? 저당권이라는 개념을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을 논하게 되면은 이렇게 갑니다. 지금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을에게 돈을 빌립니다. 채권자 누가 돼? 을이 채권자가 될 테고 채무자는 갑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돈을 안 갚으면 이거 경매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당권 설정 등기를 통해서 성립하게 되는 뭐가 된다? 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된다. 자, 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이죠.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을 때 경매 청구해서 팔아서 그 채권의 변제, 이 배당금, 자, 이 매각 대금으로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는 제도를 바로 저당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담보가등기를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담보가등기라고 하는 것은 이 저당권하고 또 하나 지금 이제 양도담보권의 중간 단계에 있는 것, 두 가지를 다 선택할 수 있는 것을 담보가등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스토리가 어떻게 가는 거냐면, 갑소유의 X부동산에 대해서 X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을이 돈을 빌려주게 됩니다. 이때 채권자 을이 될 테고 채무자 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담보가등기라고 하는 거, 담보가등기를 설정을 하게 되면, 담보가등기라는 것을 하게 되면 이때 이 사람이 갖게, 이 사람을 가리켜서 담보가등기 권리자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담보가등기 권리자, 을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만약에 갑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게 되면은 아까 양도담보와 마찬가지로 청산금을 지급하고 부동산의 소유권을 아예 취득할 수 있는 제도, 이게 하나의 선택지고요. 그게 하나를 우리가 귀속청산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담보가등기 권리자라고 하는 사람은 뭘 할 수 있다고요? 자, 이렇게 청산금 지급하고 하는 게 복잡해서 여윳돈도 없어서 아예 저당권이랑 똑같이 경매 청구도 할 수 있고, 경매 청구도 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된다? 바로 이것을 가리켜서 담보가등기 권리자의 권리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기본적으로 이 담보가등기든 양도담보든 출발점이 돈 빌리는 겁니다. 차용금 채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뭐 공사대금 채권이나 다른 것들은 담보가등기랑 아무런 관련이 없고요. 자, 그래서 이 담보가등기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양도담보권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 얘기는 즉슨, 자, 지금 이제 조폭 이런 애들이 돈 빌려주면서, 자, 소유권 이전기를 넘겨받고 양도담보권 설정한 거죠. 그리고 실제 청산금도 지급 안 하고, 자, 부동산 아예 먹는 사례들이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 다 무효로 처리하기 위해서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을 만들고, 그래서 이 법에 따르게 되면은 청산금 제도로 지급해야지 어떻게 할 수 있다?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런 식으로 이제 법을 만들게 돼요. 그래서 양도담보권, 가등기 담보권이라는 것이 설정이 됐다 한들 소유자가 바뀐다 안 바뀐다? 소유자가 바뀌지 않는다. 근데 얼핏 보면 경우에 따라서 담보가등기만 하더라도, 자, 나중에 청산금 지급하면 누가 이 을이라는 채권자가 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서 얼핏 보게 되면 소유자가 바뀐 것처럼 이해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부동산 실명법에서는 실권리자와 등기 명인이 좀 다른 것처럼 보인다 함에도 불구하고 이때 어떻다? 유연 등기로 인정하는 것이 담보가등기와 양도담보권이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가볼까요? 간단히 이건 볼 텐데, 자, 금전 소비대차로 발생한 채권, 즉 차용금 채권을 변제에 대해서 대물 변제를 약정을 하게 됩니다. 이게 뭐야? 돈 못 갚으면 어떻게 해라? 부동산 가져라 라고 하는 것이 대물 변제 약정이고요. 그 외에 이 부동산의 가격이라고 하는 거, 부동산의 가격이 차용금 등보다 더 컸을 때 이 법을 적용을 하게 될 것이고, 그 외에 등기가 이루어져야지 바로 이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그래서 출발점 첫 번째, 뭐가 전제가 돼야 된다? 차용금 채권일 때만 이 법이 문제가 될 수가 있다. 그러면 이제 차용금 채권이 아니다,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내가 돈을 갚지 못하게 되면 부동산 더 가져라고 이렇게 등기를 했다고 했을 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고 했을 때, 그때는 이제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냥 채권자가 부동산의 소유권을 갖게 된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뭐 그걸 쟁점 안 되고요. 자, 가등기 담보권의 성립이라고 하는 거, 채무자 청산 절차를 거쳐서 채권자에게 소유권 이전되기 전까지는 담보가등기를 설정을 해도 여전히 소유자는 누가 된다? 채무자가 그 부동산의 소유자가 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채권을 회수하는 방법. 아까 양도담보권은요, 간단해요. 그냥 자, 청산금을 채무자에게 지급하게 되면은 그때 따로 이 등기도 할 필요 없어요. 이미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으니까. 그래서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한편 가등기 담보권자, 이 사람은 선택할 수 있었죠. 청산금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되게 된다. 이걸 나중에 귀속청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는 저당권하고 똑같이 취급해서 경매 청구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여기서 한번 체크하고 들어갈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말소 기준 권리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당권이라고 하는 거, 근저당권, 담보 가등기라고 하는 이것들 셋 다 뭐 하는 거야? 경매 청구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경매가 진행되게 되면 채권을 전액 변제 받았든 못 받았든 그와는 무관하게 소위 말소 기준 권리에 해당돼서 경매만 이루어지게 되면 어떻다? 이 세 가지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하게 된다. 이렇게 그림을 잡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가등기 담보권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이 되게 될 텐데, 자, 이 파트를 접근할 때, 자, 이제, 귀속 청산이라는 과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스토리 이런 식이에요. 갑소유의 X 부동산을 담보로 을이 돈을 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 뭘 한다고요? 담보 가등기라는 것을 설정을 하게 됩니다. 담보 가등기. 그러면 이 사람을 뭐라고 그런다? 담보 가등기 권리자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담보 가등기 권자는 누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을 때 이때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경매 청구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 되게 될 것이고, 또 하나는 귀속 청산이라고 해서 청산금을 지급하고 그리고 나서 이 부동산 소유권 자체를 취득하는 방법이 있다. 이걸 우리가 귀속 청산 또는 담보권 실행 통제에 따른 채권 회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법은 주로 이제 담보권 실행 통제에 따른 채권 회수 과정을 자세히 설명을 해놓고 있어요. 얘긴즉슨 이 과정을 모두 거쳐야지 어떻게 할 수 있다. 자, 이 과정을 100% 깔끔하게 거쳐야만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담보 가등기 권리자들, 조폭 이런 일이 있었다니까 깡패 같은 애들이 어떻게 해버린다고 지금 돈 빌려주고 담보 가등기 등을 설정한 다음에 청산금도 제대로 지급 안 하고 날로 먹는 사례가 종종 있어 와서 이것을 규제하기 위해서 이 법에 따라서 일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게 되면 날로 먹었다고 생각을 하는 건 자유이긴 하겠지만 법적으로 어떤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법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채권자라고 하는 사람. 변제가 이르는데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게 됩니다. 그럼 경매 청구로 나중에 간단하게 보실 주제고, 담보권 실행 통제 또는 귀속 청산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단계 청산금의 결정이라고 하는 거. 자, 채권자 청산금 평가액 통지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그 부동산에 가해서 채권액을 뺀 금액을 얻었다 청산금으로 통지를 하게 된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병이라는 사람이 지금 담보 가등기권자가 되게 된다라고 이렇게 전제를 해볼게요. 자, 그러니까 먼저 저당권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설정되어 있고요. 이 사람이 이게 부동산 가치가 충분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1억을 대출을 해줬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병이라고 하는 담보 가등기권자는 이제 이 갑이라는 사람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게 되면 어떻다? 청산금을 결정해서 통지를 해줘야 된다. 청산금 결정할 당시 이 부동산의 가격이 예를 들어서 2억이다라고 한번 이제 채권자가 판단을 하는 거야. 2억이라고 전제가 되게 되면 자신의 채권에 얼마? 1억이라는 금액과 선순위 담보물권자의 채권에 5천만 원. 누가 먼저 배당을 받아야 되니까 선순위 담보물권자가 배당을 받아야 되니까 1억 5천이라고 하는 금액을 바로 채권액으로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5천만 원을 너한테 청산금으로 주겠다라고 이렇게 통지를 하게 됩니다. 해서 다시 갑시다. 채권자는 지금 돈을 갚지 않아서 청산금 평가액을 통제할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부동산의 가액에서 자신의 채권액 바로 열고 선순위 담보물권자의 채권액 포함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얘부터 먼저 배당을 받아야 되니까 선순위 담보물권자의 채권액까지 합쳐서 이것을 뺀 금액을 청산금으로 결정을 하게 된다. 여기서 이제 한 문제 구성되는 게 혹시 여기에 갑을병정이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 이게 이제 3천만 원 정도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건 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빼야 되는 거, 부동산의 가격에서 빼야 되는 것이 뭐가 된다? 두 가지, 바로 자신의 채권액은 당연히 빼게 될 것이고 또 하나가 선순위 담보물권자의 채권액을 뺀 금액을 얻었다 청산금으로 결정을 하게 된다. 요 이제 한 문제 하나 구성이 됐었고요. 그래서 그럼 이제 청산 금액을 이제 통지를 해야 됩니다. 우리 가등기 담보법에서는 그냥 금액 결정하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통지라는 과정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채권자는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를 해야 된다. 그래서 당연히 누구한테? 갑인 채무자한테 통지를 해야 될 것이고요. 혹시 갑이 돈을 빌린 게 아니라 만약에 A라고 하는 사람이 돈을 빌리고 이 사람이 담보물을 내놨다. 그럼 이 사람을 뭐라고 한다?
물상보증인이라고 부르게 될 겁니다. 물상보증인이 있다면 물상보증인한테도 통지를 해야 된다. 왜? 자신의 부동산을 이제 잃어버리게 되니까. 또는 담보가등기를 설정한 상태에서 갑이 B라는 사람한테 부동산을 팔았을 때 소유자가 바뀌든 말든 담보가등기권도 물권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다?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자 제3취득자라고 하는 사람에게도 혹시 있다면 이 사람에게도 어떻다? 통지를 해야 된다. 해서 이걸 우리가 채무자 등에게 어떻다? 통지를 해야 된다. 자, 근데 이거 하나 남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때 바로 후순위 관리자가 문제가 되게 됩니다. 이때 자 채권자는 채무자 등에게 이 청산금 평가액을 통지를 하면서 그때 통지가 채무자 등에게 도달하게 되면 그 내용을 후순위 관리자에게도 어떻다? 그 내용을 통지를 해야 된다. 그래서 나중에 보시게 되면 이 후순위 관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전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있겠고, 중간에 청산금이 없으면 없다는 뜻이라도 다 통지를 해야 된다. 해서 이런 과정을 다 거쳐야 된다. 이런 취지가 되게 됩니다. 해서 자 다시 갑시다. 자 이제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다라고 했을 때, 자 이 사람은 이제 청산금을 지급하고 이 부동산의 소유권 자체를 어떻게 할 수 있다? 취득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자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청산금 등을 결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청산금을 결정하는 방법은 부동산의 가격에서 자신의 채권액, 혹시 선순위 권리자가 있으면 선순위 권리자의 채권액까지 뺀 금액을 청산금액으로 통지를 하게 된다라고 할 것. 자, 그래서 이렇게 통지가 이루어지게 될 테고, 이제 결정을 할 테고, 그리고 나서 이 내용을 채무자 등에게 어떻다? 통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채무자 등에게 통지를 해야 된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후순위 관리자가 있으면 후순위 관리자에게도 다 통지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시험 문제에 가끔 나오는 게 청산금이 없을 때도 다 없다는 사실도 통지를 해라. 없다는 얘기는 이제 내가 부동산 먹을 거야 하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은 별로 오히려 떨어져 버리고, 그 다음에 채권액이 결과적으로 부동산 가격보다 더 높아졌을 때 이때는 너한테 줄 돈 없어 라고 통지를 하게 된다. 자, 이렇게 통지하면 어떤 법적 효력이 있느냐. 자, 마지막 채무자에게 2개월간의 기간이 주어지게 됩니다. 해서 청산금 통제 효과라고 해서 청산기간은 청산금 통지가 채무자 등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2개월이다 라고 해서, 자 청산금 통지했죠?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된다고요? 청산금을 지급하는 게 언제? 2개월 후에 지급을 하면 된다. 2개월 전에는 줘봤자 의미가 없고요. 여기가 마지막 2달의 기간을 더 주는 거야. 너가 이렇게 청산금을 내가 알려줬는데 그래도 돈을 갚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나는 이제 청산금을 지급하고 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을 하겠다라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뭐가 된다고요? 청산금 관련해서 청산금 통제 효과라고 할 것. 자, 그러면 이제 이 금액에 관한 부분, 청산금액이 지금 통지가 된 상태입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 채무자는 다툴 수 있다 없다? 당연히 다툴 수가 있다. 상식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의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자 자기가 보기에 채무자 보기에 2억 5천인데 채권자가 2억으로 평가를 했다? 안 된다. 난 다툼이 되고 이 청산금 인정 못하겠다라고 해서 당연히 채무자는 다툴 수가 있다. 그럼 이제 청산금 통지가 왔는데 그 금액이 택도 없는 소리다라고 하게 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거야. 법원의 판사님, 이 채권자가 청산금을 있다고 알려줬는데 나는 여기에 동의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2개월 지나면 돈 주고 지가 먹겠다는 건데 빨리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판사한테 확정을 받아야 돼. 그래서 일단 채무자는 당연히 어떻게 할 수 있다? 다툴 수가 있다. 이건 뭐 그다지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특이한 조문이 채권자는 더 이상 어떻다? 다툴 수가 없다라는 표현 나와 있죠. 이게 또 그렇게 중요한 출제 포인트가 되게 됩니다. 아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부동산의 가액이 예를 들어서 2억이고 선순위 담보물권자 채권액이 5천이고 자신의 채권액이 1억이다. 그래서 청산금을 5천이라고 통지를 해야 되는데 하다 보면 꼭 사고 치는 애들이 있어 청산금 5억 이렇게 동그라미 하나를 더 친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 그러면 어떻다? 채권자는 어머 내가 실수했네. 그래서 어떻게 해라? 바로
5천만 원 정정을 하는 거. 이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채권자는 자 청산금 이미 통지를 하게 되면 최소한 자기는 어떻다? 거기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해서 채권자는 다툴 수 있다 없다? 다툴 수 없다. 왜 이게 시험에 자꾸 나와요? 몰라요. 그냥 자꾸 나오니까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채권자는 더 이상 어떻다? 다툴 수가 없다. 그럼 이제 보십시다. 지금 아까 이 사안에서 지금 부동산 가액이 2억이고 선순위 담보물권자 5천만 원,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의 채권액 1억이라고 전제가 됐을 때 뭐가 문제가 되는 거냐면 자기가 이 사람이 5억이라고 잘못 통지를 했다 하십시다. 그러면 최소한 청산금을 지급하고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절대로 말이 안 되죠. 자기 손해보는 거니까 안 할 거예요. 그럼 이때는 이 사람은 굳이 채권자는 뭘 하면 되는 거야? 다시 경매 청구를 해가지고 팔아서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지, 그럼 마음 바뀌었다고 지난번에 금액 잘못 통지했으니까 금액 바꿀래, 이것은 어떻다? 허용되지 않는다. 해서 별 내용 없는데 채권자는 다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하여튼 그냥 복잡스러워. 그냥 돈 때문에 이렇게 법이 이렇게 복잡스러워. 그냥 세상에 돈이 없었으면 이렇게 복잡한 일이 없어. 복잡하지. 우리가 민법을 뒤지게 막 공부하고 의사, 표시, 효력, 발생식을 논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막스가 이런 면에서 오라. 그냥 공산주의 해버리면 이런 게 없잖아. 네, 그 양반 그 공산주의 얘기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공산주의 이런 말 할 때는 항상 죽을까 살까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보셔요. 다시 이제 채권자는 어떻다? 다툴 수 없다. 자, 근데 아까 이 사안 중에 이런 거 있었죠. 지금 채권자가 청산금을 통지할 때 채무자 등에게 통지를 해야 된다. and 자 후순위 권리자에게도 어떻다? 통지를 해야 된다라고 했었죠. 통지했다는 사실 그 자체를 어떻다? 통지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통지가 된다는 얘기는 뭐야? 그 통지일로부터 2개월 내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게 되면은 누가 바로 자 지금 이제 채권자가 청산금 지급하고 부동산을 먹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 그럼 이제 가보십시다. 갑소유 X 부동산에 대해서 자 첫 번째 1번 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5천만 원 예시를 했었고요. 2번 담보가등기권이라고 해서 지금 1억이라고 설정했고 후순위 권리자가 자 저당권자인데 이 사람이 2천만 원 이렇게 이제 채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보겠습니다. 이 세 번째 저당권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부동산의 가액이 예를 들어서 2억이고 선순위 담보물권자가 5천이고 담보가등기 권리자가 1억이라고 그럼 이제 5천만 원을 뭘 하면 돼? 청산금이라고 하는 것으로 지급을 하면 나름 깔끔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사람 자 누구 입장에서 3번 저당권자 입장에서는 약간 다른 개념이지만 저당권 자체가 자 지금 이 사람은 이제 만약 이렇게 되면 나름의 그래도 채권 회수할 개연성이 있어요. 근데 이 사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이 채무자가 갑이라는 사람이 병이라는 담보가등기 권리자한테 전화를 합니다. 야, 너 이번에 청산금 통지 얘기 들어보니까 대충 들리는 소문에 들어보니까 5천만 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말고 청산금 없다고 좀 알려줘라. 부탁을 한다고. 청산금 없다고 얘기해라. 그리고 저기 통장으로 3천만 또 4천만 쏴달라. 현금으로. 이렇게 제안을 할 수 있다고. 누구 입장에서? 갑의 입장에서는 이 청산금을 받는 건 별개의 문제로 뒤에 또 권리자가 쭉 줄 서 있잖아요. 자기한테 돈 받을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 3번 저당권 얘네 줄 서 있다고. 그럼 돈 받았다는 얘기 들으면 다들 돈 받으러 올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청산금이 없다고 그렇게 알려버리면 어떻다? 이 3번 저당권 되는 사람은 담보물 없는 채권을 갖게 되는 거죠. 아니 뭐 죽이는 걸 제외하고는 돈을 받아내기 쉽지가 않다고. 갑에게 유일한 재산이 예를 들어서 X 부동산이라고 전제를 했을 때. 그래서 작당을 한다고. 기왕 이렇게 된 거 청산금이 없다고 알려주고 통장으로 뭐 4천만 원만 넣어달라. 그러면 담보가등기 권리자 입장에서는 대박이지. 1,000만 원 세이브하는 거니까. 남는 거지. 근데 뒤에 있는 3번 저당권자가 피해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청산금에 대해서 채권자가 채무자 등에게 일정한 청산금을 채무자 등에 대해서 통지를 하면 누구한테 후순위 권리자에게도 어떻다? 그 내용을 통지를 하게 돼 있다고. 누구?
담보 가등기 권리자와 채무자가 작당을 해서 후순위 권리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서 어떻다 통지를 하게 된다. 그러면 아까 예를 들어서 청산금을 5천만 원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청산금 없다가 통지가 이루어지게 되면 누구 입장에서 후순위 권리자 입장에서는 이것들이 어서 개수작이야. 저거 부동산 가격 예를 들어 2억인데 1억 5천이라고 부동산 가격을 하고 선순위 담보물권자 채권액 5천만 원 후순위 담보가등기 권리자 1억 해서 지들끼리 다 나눠 먹겠대. 어서 개수작이야 라고 해서 이렇게 통지를 받았던 사람은 이제 알고 있는 거야. 이때부터 얼마? 2개월 이내 2개월이 지나게 되면 담보가등기 권리자가 누구한테? 채무자한테 그 금액 지분 청산금이 없다고 통지가 돼버리면 지금 안 해도 어떻다? 담보가등기 권리자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고요. 그러면은 자신의 권리가 침해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때 후순위 권리자는 청산기간의 한정, 이 2개월의 기간 내에 변제기 도래 전이라 할지라도 어떻다?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원래는 이제 우리 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은 변제기 도래했는데 돈을 갚지 않게 되면 경매 청구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어떻다? 경매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후순위 권리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될 것이고요. 거의 마지막 주제입니다. 이제 소유권 취득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소유권 취득이라고 하는 거, 채권자가 담보 목적 부동산에 대해서 앞에서 담보 가등기를 마친 경우 청산기간 지나야지 본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상대방은 등기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그 사이에 청산금 지급이 완료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본등기 하게 되면 어떻다?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만 논리구조가 청산금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그리고 본등기 하게 되면은 이 채권자가 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근데 시험에 나오는 것들은 이런 정상적인 결과 말고요. 중간에 사고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다.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 본등기, 즉 청산금의 통지라든가 이런 거 없이 그냥 본등기 만약에 했을 때 본등기를 했을 때 이것은 뭐가 된다? 무효가 되게 된다. 해서 이런 경우 있잖아요. 지금 이제 본등기 일단 무효로 될 텐데 나중에 이게 무효라는 사실을 알고 이 청산 절차를 다시 거치게 되면 그 등기는 없다 유효하다. 그래서 시험 문제 이슈가 되는 게 이 녀석이에요. 이 녀석. 왜? 이 모든 내용을 다 소화했을 때 좀 논리적으로 좀 어려울 수 있는 것. 가장 어려운 게 뭐라고요? 이 온갖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청산 절차를 다 거쳤을 때만 어떻다고요? 본등기를 할 수가 있는데 어떤 이유로 절차를 다 거치지 않고 본등기를 하게 된다. 그러면 그 등기는 무효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라는 의미가 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도 절차를 거치면 어떻다? 이것은 유효한 등기가 된다. 중간에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중간에 계속 이제 설명을 드리게 되는데 따로 외우는 거 아니죠? 따로 외우는 거 아니라고요? 요거는 이제 우리 교재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볼 게 있었죠.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라고 해서 여러분 교재 211페이지인가요? 여기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이행의 항변권, 교재 211페이지 가서 보시게 되면은 지금 동시이행의 항변권 주장할 수 없는 게 몇 개가 있죠? 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 의무와 피담보 채무의 변제, 담보가등기의 말소 의무와 피담보 채무의 변제,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의 말소 의무와 임차 보증금에 관한 의무, 그 다음에 마지막 무효인 경매에 있어서 배당금 반환 의무와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 의무라고 하는 것. 이 네 가지는 어떻다? 동시이행 항변권을 주장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죠. 이 중에서 지금 담보 가등기의 말소 의무와 피담보 채무의 변제 나와 있죠. 지금 채무자가 얘기를 한다고 채권자가 지금 담보 가등기 설정했습니다. 담보 가등기를 설정한 상태에서 채권자가 돈 안 갚으면 어떻게 할 거야? 청산 절차 거칠 거야 라고 연락을 하니까 채무자가 싸가지 없이 얘기를 한다고 담보 가등기 말소해 그래야 돈을 갚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인정되지 않는다. 먼저 돈을 갚아야지 뭘 할 수 있다고요? 담보가등기에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해서 저당권도 똑같은 구조죠. 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 의무와 피담보 채무의 변제라고 하는 것은 은행에서 빨리 이제 저당권 설정한 돈 갚으세요라고 했을 때 은행에 대해서 이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했던 채무자가 너가 먼저 등기를 말소하세요. 그럼 내가 돈 갚을게요. 이거 안 된다고 그래서 돈부터 먼저 갚아야지 어떻다? 바로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의 말소 의무와 바로 보증금 반환 의무. 자, 우리가 주임법 할 때 이제 설명드리게 될 주제인데, 하여튼 요것도 보증금 반환 의무가 선이행 의무이고, 임차권 등기의 말소 의무가 호이행 의무. 마지막 무효인 경매에서 자, 낙찰을 받은 매수인이 지금 자, 매각됨을 완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효인 경매가 됐을 때 자기가 냈던 돈 돌려받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를 해야 될 것인데 배당금 먼저 반환돼야 되고요.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 의무는 후 이행 의무.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서는 주로 이슈가 되는 게 뭐야? 임배라고 하는 거. 임배는 동시행 관계에 있지 않고 나머지는 다 동시행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착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자, 뭐죠? 돈 갚으라고 통지를 했을 때, 야, 먼저 담보가등기 말소해. 그래야지 내가 돈 갚을까. 요건 안 된다. 이 얘기고, 여기 나와 있는 건 별게 아니에요. 청산금 지급 채무와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라고 해서 동시행 관계에 있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더 이상 채무자가 돈을 갚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됐어. 청산금 5천 주기로 했다고 쳤을 때, 청산금 안 주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 협조해. 라고 하면, 너도 돈 갚아. 더 청산금 줘. 그래야지 내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에 협력할 거야. 라고 할 수 있는 거. 이걸 우리가 동시이행 관계 해서 이걸 보는 게 아니라고 그냥 기억할 게 담보가등기 말소 의무와 바로 저 담보가등기 말소 의무와 채무 피담보 채무의 변제라고 하는 거, 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의무와 피담보 채무의 변제, 그다음에 임차권 등기 말소 의무하고요, 보증금의 반환 의무, 마지막 무효인 경매에 있어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의무하고요, 그다음에 배당금의 반환 의무. 다 돈을 먼저 갚아야 다 각 등기를 말소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걸 보시는 거야. 그저 기억할 게 뭐라고요? 동시이행 관계이다. 그럼 실질적으로 문제 풀어갈 때는 임차권 등기 얘기라든가 또는 바로 무효인 경매에 있어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 요거 임배, 배당금 반환 의무 해서 요거 임배가 요거 아니면 어떻다? 모두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름하여 뭐라고요?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서 가등기 담보권에 관한 주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설명을 드렸고요. 다시 한번 자 정리하십시다. 이게 이제 가등기 담보권 공부하시는 분들이 처음에 겁나 어려워해. 왜? 듣도 보도 못했거든. 저당권 근저당권도 잘 못 들어봤지만은 담보가등기는 듣도 보도 못한 거야. 그래서 자 다시 갑시다. 담보 가등기권의 설정이라고 해서 자 지금 이렇게 하는 거죠. 담보 가등기권의 설정은 차용금 채권을 담보에 내기 위해서 세무자가 돈을 갚지 못하면은 어떻게 하겠다? 경매에 붙여도 자 지금 이제 물건으로 변제하겠다는 대물 변제, 그리고 그 내막을 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뭐보다 크다. 바로 채권액보다 크고, 그 다음에 마지막 등기, 담보 가등기 등이 있게 되면 담보 가등기권이 어떻다? 성립하게 된다. 그래서 담보 가등기권이 성립이 됐다고 해서 나중에 돈을 갚지 않게 되면 소유권이 바뀌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로, 자, 지금 누가 채권자가 이 물건의 소유권을 갖는 것은 아니다. 근데 우리 부동산 실명법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마치 담보 가등기 권리자가 일정한 권리,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특수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소유권은 누가 있다? 세무자한테 있다. 자, 그래서 말이 안 되잖아. 한쪽은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한쪽은 소유권을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는 돈만 갚아버리게 되면은 여전히 소유권은 누구한테 남아있다? 채무자에게 남아있다. 그런데
보게 되면은 담보가등기권이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실체 관계와 등기부 등이 완전히 불일치한다고. 그래서 이런 경우 부동산 실명법 적용을 하지 않아서 이걸 유효한 것으로 해석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담보가등기권이 설정이 됐으면 담보가등기 권리자는 둘 중에 하나 귀속청산할 수도 있고 경매 청구를 할 수도 있다. 주된 출제 이슈는 귀속청산에 관한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다시 갑시다. 채권자 등은 청산금 등을 결정을 하게 된다. 이때 청산금 등을 결정을 함에 있어서 부동산 가격에서 자신의 채권액과 선순위 담보물권자의 채권액을 빼서 그걸 청산금을 결정한다. 두 번째, 이 청산금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하게 된다. 해서 통지하면은 그 사실을 후순위 권리자에게도 다 통지를 해야 된다. 해서 이런 청산금 통지가 있게 되면 채무자에게는 딱 이제 2개월의 기간만 남아있게 됩니다. 2개월 사이에 그 사이에라도 빚을 갚게 되면 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지켜낼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사이에 빚을 갚지 못하게 되면은 이 사람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잃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청산금이 한번 통지가 되게 되면 이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채권자는 어떻다? 다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이게 하나 이슈가 되고 채무자는 당연히 다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하나 후순위 권리자. 아까 우리 채무자 등에게 통지를 하고 나서 채무자 등에게 통지가 있고 나서 누구한테 후순위 권리자에게도 어떻다? 통지를 했다. 이렇게 통지를 받은 사람 후순위 권리자는 알고 있는 거야. 딱 2개월의 기간이 남아있다. 경우에 따라서 이 청산금 등이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작당을 해서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다라고 판단이 되게 되면은 이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바로 변제기 도래전이라도 다 경매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이게 없다고 치면은 이제 채권자 입장에서는 청산금 지급하고 나서 뭘 할 수 있다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를 해서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다. 그렇게 이제 가는 건데 만약에 이런 일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청산금 지급 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다고 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급하게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았다 하십시다. 그럼 일단 무효인 등기가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본등기가 이루어진다. 어떤 경우냐면 이런 경우죠. 그럼 채권자가 청산금을 마련을 못한 거야. 채권자가 청산금을 마련을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돈이 갑자기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사고쳐 딴 데 써버리느라고. 그러면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게 되면 그걸 담보로 저당고 설정하고 돈 빌릴 수 있잖아요. 은행 가서 그런 경우를 상정하시면 된다고. 그래서 무조건 채무자 입장에서는 그 돈이라도 받는 게 지금 남는 상황이 된다고요.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 넘겨주겠죠. 그래 놓고 나서 어떻게? 청산금 지급을 안 해. 아니 지금 스토리가 어떻게 되냐면 채무자한테 청산금 통지를 했다고. 2개월의 기간 경고를 줬다고. 너 2개월 내에 돈 안 갚으면 어떻게 할 거야? 내가 귀속청산해서 소유권 취득할 거야. 딱 2개월 차가 됐는데 가서 청산금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내가 돈을 융통을 하기 어려워졌다.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채무자가 돈 줘. 그래야지 내가 뭘 해주겠다. 등기를 넘겨주겠다라고 아까 동시이행의 항변을 주장할 수 있죠. 근데 채권자 그때가 딴 얘기를 하나 협박을 하는 거야. 그럼 경매 붙여버린다. 경매 붙여버리면 이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낙찰 이렇게 빤히 보여. 그럼 채무자 입장에서는 방법이 없잖아요. 경매 붙이면 실제 지금 자식 계산이 될 거란 말이야. 금액이 예를 들어서 지금 부동산 가액을 채권자가 2억으로 했는데 경매 들어가면 한 1억 3천, 1억 4천까지 빠져버릴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다고. 그러면 자기도 손해를 보는 거니까 어떻게 해줘? 먼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는 거야. 그러고 나서 채권자가 입을 닦어. 그러면 어떻다? 아니, 별 미친놈들이 있었던 얘기예요. 이런 판례가 있다는 얘기는. 채권자 입을 닦는다고. 등기 받았을 때 내 거니까 너는 관심 끄세요. 그래서 우리 판례에서는 청산금이 지급되지 않는 상태에서 채무자가 만약에 채권자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줬다면 그것은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기 때문에 무효다. 라고 판시를 한다고. 그래서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겠죠. 채권자가 말 그대로
말 그대로 청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등기를 넘겨받아. 그래서 이 돈, 청산금, 저당권 설정한 돈 빌려서 채무자에게 청산금을 지급할 수 있겠죠? 이 두 개 문제를 한 칼에 해결하는 게 뭐라고요? 일단은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는 돈 등기는 일단 무효이지만 나중에라도 청산 절차를 거쳤다, 청산금을 지급했다라고 한다면 어떻다? 그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기 때문에 어떻다? 유효인 등기가 되게 된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판례 하나하나에도 사람들의 온갖 고뇌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지금 이제 한 3, 40분 만에 전체를 다 얘기하려고 하니까 머리가 터져버리는 거죠. 방법이 없어요. 그냥 우리는 시험 보셔야 되니까 이 깊이 있는 내용을 하나하나 새겨가다 보면 세우라 내우라 끝이 없어요. 그래서 답을 외워가야겠다. 자, 이게 소위 담보권 실행 통제에 따른 이 소유권 취득하는 과정,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한편 담보가등기 권리자는 뭘 할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경매 청구를 할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경매 청구하면 담보가등기권은 뭐랑 똑같이 취급한다? 저당권하고 똑같이 취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요, 담보가등기 권리자는 담보권 실행 통제는 귀속 청산을 선택하지 않고 담보 목적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럼 이때 경매 청구를 하게 되면 이 담보가등기 권리를 저당권으로 해석을 하게 된다. 저당권을 본다는 얘기인즉슨 뭐야? 바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담보가등기 권리 소멸해서 담보가등기 권리자가 경매를 청구해서 부동산이 매각되면 담보가등기 권리는 소멸한다. 우리 말소 기준 권리 기억나세요? 위치를 불문하고 저당권, 자, 근저당권, 담보가등기, 압류등기, 가압류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라고 하는 것은 경매만 있으면 위치를 불문하고 모두 다 소멸하게 된다. 그래서 스스로 경매 청구를 해도 이것은 담보가등기 권리는 소멸하게 될 것이고요. 또 하나, 담보가등기를 맡은 부동산에 대해서 제3자가 경매 등을 신청을 해서 경매가 행해지면 자기가 설령 경매 청구를 안 했어도 이건 말소 기준 권리의 일부에 해당되기 때문에 위치를 불문하고 다 이때는 당연히 매각으로 소멸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기억하셔야 돼.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가등기, 나중에 압류등기, 가압류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있을 텐데 뒤에 세 가지는 시험에 안 나오고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가등기 등은 위치를 불문하고 하여튼 경매만 있게 되면 지가 경매 시작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자, 우리 아까 근저당권에서 설명드렸잖아요. 후순위 권리자가 경매 신청을 했을 때 매각 등 완납됐을 때 바로 피담보 채권액이 확정되게 된다. 이런 것들 설명드렸단 말이에요.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조건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가등기는 경매만 있으면 무조건 어떻다? 매각으로 소멸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저당권과 똑같은 얘기다 보니까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다른 채권자, 후순위 권리자보다 어떻다? 우선 변제권 행사할 수 있다. 뭐 이건 이제 큰 이슈는 되지 않고요. 다만 시험 문제를 풀어갈 때는 담보가등기 권리라고 하는 것, 담보가등기 권리라고 하는 이 개념은 자, 저당권과 똑같이 취급한다.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외에도 양도담보가 있는데 양도담보는 이번 수는 생략을 하고요. 잠시 끊었다가 가등기 담보권 문제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